자,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핵심 정리. 이번 파트는 이제 추정과 검증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정리입니다. 추정과 검증은 이제 통계에서 보통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파트 중에 기술 통계학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서 이제 확률, 분포, 함수까지 얘기가 되는 게 기술 통계학 파트의 끝이라고 보면요. 그 다음에 결국엔 추정과 검증에 관련 검정 통계량이라고 하는 또 다른 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정과 검증에 대한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될 것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점 추정, 그 다음에 구간 추정, 그 다음에 검정,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뭐 앞에서도 얘기했었지만 통계학에서 이제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표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을 하는, 여기서 파악이라는 건 추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라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추정은 실제로 측정할 수 없는 모집단의 매개 변수를 추론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두 가지 방법으로서 이제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의 모집단의 매개 변수를 추정하는 것들은 뭐 특정적으로는 결국엔 평균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형태들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바로 점 추정이라는 부분부터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점 추정은 모집단의 모수를 하나의 단일 값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할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표본 평균을 그 추정치로 사용하는 것이 점 추정이 되는 것이고요. 특징은 점 추정은 매우 간결하고 직관적이지만 실제로 모집단의 실제 값과 얼마나 가까울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다라는 단점이 좀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표본에서만 얻어진 단일 값이므로 모집단의 변동성을 실제로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또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밑에 뭐 예시에 나온 것처럼 뭐 이렇게 해놓고 예시에 나온 것들도 하나의 그 예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구간 추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결국 구간 추정은 이제 모집단의 모수가 어떤 특정 범위 안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방법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방법은 이제 추정값에 대해서 신뢰도를 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로서 신뢰 구간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신뢰 구간이라 하는 부분은요, 결국엔 구간 추정에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모집단의 모수가 특정 확률에 해당되는 구간 내에 존재할 것이라는 범위를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 구간은 기본적으로 점 추정치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어떤 임계값과 표준 오차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신뢰 구간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의 임계값은 선택한 신뢰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표준 오차는 표본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 구간은 그래도 점 추정에 비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표본의 변동성이 있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완해 주는 것으로서 결국 불확실성을 좀 반영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많이 열거했지만 추정에 대한 중요성 부분들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추정은 실제로 모든 데이터를 다 수정할 수 없게, 전수조사가 힘들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추정을 통해서 일부의 표본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 모집단의 어떤 특성을 이해하는데 그 핵심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국 결과의 일반화입니다. 이것은 추정은 결국 표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집단 전체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핵심이 될 것인데요. 이는 실험이라든지 설문조사, 관찰 연구 등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이제 아시겠지만 신문지상이라든지 그런 매체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이제 관련해서 설문조사들, 뭐 이제 정당의 지지도 조사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정치인의 호감도 조사라든지 뭐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결국 표본 조사를 통해 가지고 추정을 하는 추정치로서 활용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정확성 평가입니다.
구간 추정을 통해서 단순한 점 추정보다는 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를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국 불확실성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겠죠. 줄이는 데 이제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용 및 시간 절감. 당연하죠. 이 부분은 결국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는,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체하면서 결국에는 전체 모집단에 대한 어떤 해당되는 목표값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결국 추정이 굉장히 그 활용도가 높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검정입니다. 이제 결국에는 검정이 결국에 어떻게 보면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추정 검정 뭐 둘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여기서 이제 표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가설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거죠.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에 대한 이제 실제로 이 가설을 바탕으로 평가를 해서 실제로 모집단에 대한 가설을 기준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는 절차를 검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검정은 우리가 데이터 내에서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이 이 데이터에 의해서 어떻게 지지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검정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단계들이 있는데요. 그 단계를 차례대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가설 검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귀무가설과 대립가설로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귀무가설은 통상적으로 효과가 없거나 차이가 없다라는 형태의 가설로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결국 우리가 어떤 실제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들의 중심으로서 세우는 것들을 가설로 세우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상반되는 내용들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대립가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대립가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실제로 대립가설과 귀무가설에 대한 것들의 어떤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통계량을 가지고 실제로 어느 가설이 채택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결국 가설 검증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가설 검증의 핵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국 유의수준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의수준 설정은 귀무가설을 기각할 기준이 되는 확률로서 뭐 각각의 유의수준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 흔히 뭐 5%가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실제 데이터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유의수준들은 여러 가지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수준은 또 다른 의미로서는 제1종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지하고자 하는 귀무가설이 참인데도 기각하는 오류, 이러한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이제 설명해서 결국엔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은 그것들이 어떠한 정량화된 지표로서 지지를 하거나 지지를 못하거나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숫자 정량화된 평가 지표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결국 검정 통계량이 됩니다. 그래서 표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국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 검정 통계량을 가지고 결국 가설을 평가하게 되고, 이 검정 통계량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어떤 유의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 평가를 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표준 정규 분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T 분포를 사용한다든지, 카이 제곱 분포를 사용한다든지, 결국에는 어떤 통계량을 어떠한 검정에서 사용하느냐, 어떠한 검정에서는 어떠한 통계량이 사용되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데이터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게끔 통계량을 사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린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적정하게 설정을 해놓고 유의 수준을 보면서 산출되어 있는 통계량을 가지고 결국 판단하는 것이 검정의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결국 이제 그 P값하고 비교하고 계산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P값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엔 관찰되는 데이터가 귀무가설 하에서 발생될 확률을 나타내며, 귀무가설이 참일 때 현재 데이터와 같은 극단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P값이 유의수준 알파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합니다. 만약에 근데 이제 P값이 크다면은 귀무가설을 기각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 뭐냐면 검정에서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증거가 없다라는 식으로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뉘앙스는 다른 표현이지만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내용을 통해서 결론적인 도출은 결국 P값과 유의 수준을 같이 비교하면서 귀무가설을 기각할지 유지할지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면 귀무가설을 채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안 되면은 이제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이런 식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모집단에 대한 것이 전반적인 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결국에는 검정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이제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1종 오류는 귀무가설이 참일 때 이를 기각하는 오류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의미로 의미적으로 좀 생각하면 실제로 효과나 차이가 없는데 어떤 데이터 분석의 결과 효과가 차이가 있다고 잘못 결론을 짓는 오류입니다. 결국엔 뭐냐면 결국에는 귀무가설을 채택하는데 귀무가설이 참이 되면 좋은데 귀무가설을 실제 상황에서 귀무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부분이 결국 1종 오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반대의 이제 상대적인 의미로서 2종 오류라는 것은 대립가설이 참인데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오류. 즉 무슨 얘기냐면 귀무가설이 거짓인데 이를 채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통계적 결정이 귀무가설을 채택을 하는데 결국엔 귀무가설이 거짓임에도 채택하는 게 결국 2종 오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1종 오류하고 2종 오류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는 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 중에 하나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점 추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이제 S1이라는 어떤 통계량이 나왔는데 이건 n분의 1의 시그마의 x 바의 제곱.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잘못 썼는데 x 위 바가 되겠죠. 여기도 위쪽이 되겠죠. 평균을 나타내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S1이라고 하는 것은 모분산이 되는 것이고 S2는 결국에는 뭐냐면 표본분산이 되는 거죠. 표본분산, 여기 모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기를 보면서 하나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S1은 모분산의 불편 추정량이다. 2번, S2는 일치 추정량이 아니다. 3번, S2의 바이어스는 0이다. 4번, MSE는 추정량의 분산과 편향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불편 추정량은 추정량의 기대값이 실제 모수와 같을 때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편 추정량으로 사용되는 것은 S2입니다. 원래 결국에는 정의로서는 모분산이긴 하지만 이걸 추정량으로 실제로 표본분산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 돼서 이걸 n-1로 바꾸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점 추정이라는 부분에서 되니까 추정량으로서 결국 앞에서 S1은 실제로 부편 추정량이 아니고 편의 추정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S1은 샘플에 대한 추정량이지만 실제로는 불편 추정량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점 추정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일치 추정량은 표본의 크기가 무한히 커질 때 추정량의 참값에 수렴하는 특징을 가진 추정량으로 정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S2는 일치 추정량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S2는 불편 추정량이 되는 것임으로써 바이어스가 즉 편향이 제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다음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것으로 고르시오 한 것이죠. 결국에는 이 부분은 앞에서 나왔던 결국엔 제1종 오류와 2종 오류에 관련되어 있는 정의, 그 다음에 그 성질을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질문하는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역, 옳은 결정, 니은, 1종 오류, 디귿, 2종 오류입니다. 2번, 기역은 옳은 결정, 니은, 제2종 오류, 디귿, 1종 오류. 3번, 기역, 틀린 결정, 니은, 제1종 오류, 디귿, 제2종 오류. 4번, 기역, 틀린 결정, 니은, 제2종 오류, 디귿, 제1종 오류.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국 이 표를 기억하고 계시면은 손쉽게 문제의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결국에는 H0가 참임에도 불구하고 H0를 기각하는 이 부분이 제1종 오류고요. 그 다음에 H0가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H0를 선택을 하는 부분이 결국 제2종 오류라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채택을 하고 실제로 참인 경우는 옳은 결정이 되는 이러한 내용들의 이 표를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중 7번 이상 성공할 확률에 대해서 귀무가설이 H0가 다음과 같을 때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구하시오 하는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어떠한 특정 확률을 주어주면서 그거에 대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수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묻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수식으로 나왔으니까 수식적으로 여러분께 전개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종 오류의 확률은 대립가설이 참일 때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는 확률입니다. 그래서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귀무가설이 참인 상황에서 대립가설을 채택할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따져보면 결국에 H0의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했고요. H1의 확률은 3분의 2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10번의 시행 중 7번의 성공할 확률을 기준으로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계산 과정은 실제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립가설 H가 참일 때 확률을 계산을 하면 성공 확률은 결국엔 앞에서 나온 것처럼 3분의 2가 되는 것이죠. 근데 실패할 확률은 성공할 확률에 대해서 6건의 확률이 되는 것이니까요. 6건의 확률이 되는 것이니까 나온 것처럼 1-P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1-3분의 2가 되는 것이니까 3분의 1이라는 확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결국 7번의 성공에 대한 것이 먼저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서는 0서부터 6번째까지의 전체 성공 횟수에 대한 확률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이 중에서 10번 중에서 0서부터 6번까지 성공할 확률의 합을 구하면 i가 0서부터 6까지의 경우를 고려할 확률은 다음과 같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2분의 3의 3분의 1의 10-2에 대한 6건의 확률에 대해서 전체의 서메이션으로 구해주는 이 부분이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된다. 결국엔 여러분들의 핵심은 주어져 있는 확률에서 6건의 확률을 구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횟수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이냐,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 검정에 대한 잘못된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귀무가설이 1개와 대립가설이 1개만 존재한다. 2번, 집단의 평균키는 175이다를 귀무가설이라고 하면 단측 검정 기준 대립가설은 집단의 평균키가 175보다 작다라고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3번, 유의 수준은 귀무가설을 기각할 기준을 설정하는 값이다. 4번, 제1종 오류란 가설 검정에서 실제로는 참인 귀무가설을 잘못 기각하는 오류를 말한다. 자, 여기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됩니다. 잘못된 것은. 실제로 일반적으로는 가설 검정에서는 하나의 귀무가설에 대해서 하나의 대립가설이 존재하지만 특정의
상황에 따라서 다중 가설 검증을 할 수 있으면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개의 대립가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측 검증을 수행할 때 귀무가설이 평균 키가 175라는 가정 하에서 대립가설은 평균 키가 175보다 작다라고 선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의수준 알파는 귀무가설이 기각하는 기준이 되는 확률이 되는 것이니까 일반적으로 뭐 이제 많이 쓰는 것들 5% 기준, 그 다음에 99%이니까 95%, 그러니까 1%니까 99% 이런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제1종으로는 참인 내용이죠. 실제로 참인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오류로서 이 오류를 범할 수준이 결국 유의 수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5회 나왔었던 문제인데요. 죄송합니다. 전체 모집단에서 1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100명에게 조사를 한 결과 평균이 35인 결과가 나왔다. 모표준 편차가 1인 경우에 해당되는 결과를 이용해서 모평균의 95% 신뢰 구간을 구하는 식으로 만든 것은, 자, 여기에서는 결국 신뢰 구간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은 결국 모집단의 표준 편차나 모집단의 분산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공식을 사용할 것이냐, 이 부분을 인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지금 교재에 내어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해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신뢰 구간을 구할 때 정규 분포를 가지고 구하느냐 아니면 T 분포를 가지고 구하느냐, 이거에 대한 차이가 결국에는 모 집단의 표준 편차를 아느냐 분산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에 대한 차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문제의 정답은 결국엔 4번이 됩니다. 자, 이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평균의 결국 신뢰 구간을 추정하는 식은 결국에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모집단의 분산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실제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했었을 때 결국엔 X바라고 주어져 있는 것은 표본에 대한 평균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시그마라는 것은 모집단에 대한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가 되는 것이죠. 모집단의 표준 편차.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답은 이제 예를 들어서 95% 신뢰 구간이라고 했었으니까 1.960 뭐 이 정도 되는 것은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할 때 모집단을 아는 경우에는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이 정규 분포에 대한 값이 대략적으로 1.960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일종의 암기식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그래서 추정과 검증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추정과 검증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계산식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관련되는 개념을 중심으로 묻는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결국 추정과 검증에서의 각각의 정의와 거기에 관련돼서 따르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고 실제로 그 개념을 묻는 문제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추정과 검증에 대한 핵심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